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찾아왔습니다. 10시 5분에 찾아뵙고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입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경제상식 퀴즈도 정답 보내주시고 각종 질문과 사연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1445님 정답 중고차 맞춰주셨습니다. 신랑이랑 싸워서 컨디션이 최악인데 이대호 편집장님이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어떤 말로 위로해드려야 되지? 갑자기? 자, 그러면 신랑분도 컨디션이 최악일 겁니다. 자,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강력한 위로. 예, 저녁에는 화해하시길 바라겠고요. 4932님, 이대호 씨 자주 들으니까 너무 정겨워요.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기자님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아나운서도 했었고요. 기자도 했었고요. 네, 이것저것 많이 다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4859님 정답 중고차. 저는 중고차 탁송 전문으로 하는 탁송기사입니다. 저 같은 업으로 하는 분들은 매우 반기는 입장입니다라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입장이라고 의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942님 정답 중고차. 첫 차를 중고차로 운전 연습했어요. 경적 소리가 안 나서 초인종 벨을 달았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옆에서 김연아 교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예전에 시트콤 이런 데 나오던 화면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시작은 중고차로 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제 차 긁었다가 비용도 많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정답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은 좀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아이고, 코스닥은 다시 낙폭이 커졌고요. 어제 2% 이상 크게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코스닥은 다시 0.6% 내린 780. 코스피는 2374로 0.4% 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교수님은 중고차로 어디 운전 연습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누가 오래됐네? 쓰던 차를 했죠. 남편이 쓰던 차를. 네.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은 의료 비즈니스 시대라는 책을 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현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좀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 관련해서는요. 네. 의대 그렇죠. 정원 확대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 찾아가면 검사비 비싸고 내가 비싼 돈 내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대기 시간이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근데 정작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은 3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해법이 있을까 좀 조언을 좀 빌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이고 부제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우리는 어쩌다 아픈 몸을 시장에 맡기게 되었는가. 이 무거운 화두를 꺼내드신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고요. 현실 자체다. 네. 어느 나라든지 의료에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고유한 문제가 있죠.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를 파고들기 전에 저는 최근에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에 너무 경도된 이런 의료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우선 화두를 끝내고 싶어요. 예. 이제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인데 이제 의료 이야기는 아닌데 아이콘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혁신 기업인데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기업이에요. 네네. 집을 프린터기로 지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아주 젊은 CEO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이분 말씀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집 짓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고 빠르게 집을 지어서 노숙자분들에게 공급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근데 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미국도 여름에 너무 더워서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세워서 한여름에는 노동시간을 짧게 해라. 이제 규제를 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용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D 프린터로 집을 지으면 이런 건설 노동자들은 모두 다 이제 일자리를 잃고 그럼 이분들이 노숙자가 돼서
이분들이 결국 수요자가 돼서 어메.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전 제 머리엔 이런 회로가 딱 그려지더라고요. 삐딱하죠. 그런데 이제 테크놀로지가 하나가 나왔을 때 테크놀로지에 너무 우리가 심취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예.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초점이 참 더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정신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도 많고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술의 진보와 함께 일반적인 산업뿐만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좀 다른 면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 쓰신 표현 중에 우리나라 의료는 중병에 걸렸다. 이게 환자가 중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중병에 걸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의사와 환자의 인간 그 관계, 비단 의사뿐이 아니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렇죠. 이제 인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데 점점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을 항상 좀 목도를 하게 돼요.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 예. 그 인간 소외의 가장 뭐 말씀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분진료 말씀하셨는데 네네. 진료실 들어서 진찰하는 게 사실은 이제 첫걸음이거든요. 네. 환자분 말씀 듣고 이분의 문제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하고 원인을 찾아서 이분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모든 의료의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이렇게. 그게 3분이면 할 게 없어요. 3분이면 정말 할 게 없어요. 약 처방하고 검사 낸 거에서 뭐 이상 있나 그거 체크하고 그러면 3분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의료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치료가 있지만 환자는 A가 싫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헤아려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싹 틀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요. 저는 이제 학회에서 보험하고 정책 일을 좀 오래 하면서 왜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 좀 깊이 볼 그 여유가 있어서 이런 책을 낼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료라는 거는 뭐 교육하고 같이 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공공재거든요. 네. 이 공공재가 지금 사적인 시장에 그냥 팽개쳐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모든 모순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책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우리가 아픈 몸을 시장에 맡기게 됐다라는 네. 그 시장이 그런 의미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3분이면은 컵라면 읽는 시간인데 컵라면 읽는 시간과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받는 시간이 똑같다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보기 전에 항상 검사 이것저것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야 뵐 수 있는 게 또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검사를 낼 때 이분이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뒤에 이제 검사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예. 그 말씀을 따로 드리겠는데 예. 그 검사부터 하고 의사를 보는 것 행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태인데 잘못된 거다. 예, 지금 점점 그렇게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된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이게 민간병원이라는 말 저는 좀 이게 잘못된 말이라 생각해요. 사기업화된 병원. 센 말인데 네네. 공은 사지 관이 민이고 예. 예. 그런데 공립병원 대 사립병원이지 민간 공립병원의 대구가 민간병원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말이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되게 헷갈려요. 저도 예. 맨날 뭐 정치권에서도 의료 민영화 반대 막 이런 네. 이야기 하는데 예. 아니 어느 정도 민영화 된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그렇죠. 병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윤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무슨 영리병원은 반대 이런데 지금 또 영리병원이 아닌 데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거는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은 없을 네. 것 같고요. 이제 아주 그 극명한 게 최근에 백병원 문 닫은 사태 기억나시죠?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병원도 중구에서는 병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는요? 중구. 중국에서는 예, 중구. 중구? 예. 백병원이 중구 명동 근처에 있었죠. 아 서울 중구. 예, 서울 서울 중구. 중구. 예. 네. 갑자기 중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아까 검사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표현을 좀 세게 쓰시는데 우리 교수님. 네, 좀 대한민국은 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사 공화국이다. 이게 뭐 이번 정권 얘기 아니고요. 뭐 네. 이거 아니고 판검사할 때 검사 아니고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너무 많이 시키는 그런 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이시죠. 예, 이제 검사를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믿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야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환자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검사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환자를 놓치는 검사도 수두룩하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환자가 아닌데 환자라고 하는 검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멀쩡한데. 예, 멀쩡한데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멀쩡한데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우선 이해를 하시면은 되고요. 이제 저는 관절염을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류마티스 인자 검사 이런 이제 검사들을 많이 보는데 예. 점점 그런 환자분들이 많아져요. 내가 어디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양성 나와서 나 환자 아닌지 봐주세요. 근데 이런 검사들은 환자 잘 보고 이분이 의심소견이 있네 하면은 낼 때 가치가 있지. 그냥 아무나 그냥 붙잡고 내면은 이거 뭐 인구 양성률이 5% 10%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환자보다 10배 정도 많은 분들이 양성 반응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양성 반응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뭐 다리도 아픈 것 같고 손도 아픈 것 같고 그렇죠. 막 괜히 아픈 것 그러면서 같죠. 네. 예,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됐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제 수가 불균형 문제가 항상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사실 수가 얘기 듣기도 싫으실 거예요. 저도 듣기 싫어요. 기승전 수가 의협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네. 요거 지금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대 가치라는 그런 수가 시스템인데 예. 인건비는 거의 후려치는 수가예요. 그런데 검사는 기계나 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다 쳐줘서 비교적 보상이 잘 돼요. 이 문제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가를 반영할 때 의사분들의 인건비는 좀 의사뿐만이 상대적으로 아니죠. 약하게,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의료 종사자들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인건비는 낮게 치고 기계 첨단 기계 도입하는 비용은 높게 쳐준다. 그렇게 되고 꼭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수가 시스템에서 인건비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이게 더 해마다 올라간다 이거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기계나 시약값은 해마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병원들은 기업처럼 운영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죠. 당연히 이윤이 많이 남는 쪽, 검사를 하는 쪽을 유도를 그러네요.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가 검사가 굉장히 정밀해져요. 아주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한 기계들 네네네.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몸을 들여다보면 나만 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 복잡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상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암세포도 생겼다 없어지고 그게 우리 몸인데, 어느 날 잡아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이렇게 이잡듯 샅샅이 뒤지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정밀 검사를 많이 할수록 내가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이상이 정말 병인가? 이거는 아직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검사상의 이상. 이래서 근데 환자가 이제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두통이 되게 심할 때 이거 한번 뇌 MRI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 정확하게 내 상태를 알고 싶은 첨단 기술의 힘을 빌리고 싶은 뭐 소화가 안 되면 위암 아닐까? 계속 배가 아프면은 대장 내시경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뭔가 정밀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생각도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의.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걸 공포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의료비를 올리려는 그런 쪽도 있을 테고요. 이게 저는 이게 복잡하게 이게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본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막 이게 저 사람이 돈 벌려고 해 이렇게 막 몰아가면은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돼요. 그럼요. 예. 그렇게 근데 흑백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되죠. 예, 뭐든지. 이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건강 염려증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신자유주의 말기 병폐로 봐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각자 도생, 예, 각자 도생. 해야 하고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아프면은 내 가족들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두렵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건강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완벽한 건강, 완벽한 몸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내가 완벽히 건강하다는 걸 계속 입증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 요거를 잘 이용을 한 게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죠. 이제 조기 진단으로 병들을 해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건강검진도 엄청 비싸요. 그렇죠. 이걸 뭐 왜 한 1년에 한 번 하는데 2-30만 원짜리 건강검진 받으면 너무 막 싸우려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부모님 해드려도 그래도 좀 더 그렇죠. 비싼 거 해드려야 좀 효자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으신 거네요. 전 건강검진 안 합니다. 예? 저는 건강검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불편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거지 저는 예. 평생 건강검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정기적으로 내 상태가 괜찮은가 혹시 1년에 한 번씩 안 하면 어디 작은 암이라도 있었을 때 이게 너무 커지게 늦게 발견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있지 않아요? 뭐 과태료 내는 그런 건강검진 하죠. 이거 직장 검진 안 하면 과태료. 근데 이제 의료를 어떻게 잘 이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확률에 대해서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지 의료를 잘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 어떤 분들은 막 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똑부러지게 답을 주시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에도 100% 어쩌고 0% 어쩌고 이게 없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낮다. 확률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했는데 이거 암 같은데 이게 안 좋을 쪽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조금이지만 5% 정도 있습니다. 하면은 환자분들 중에는 5% 괜찮아요. 그냥 두고 볼게요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5%라고요. 난 1%도 못 참겠습니다. 다 해결해서 없애주세요. 이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과 과잉 진단은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이런 확률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를 조금 더 현명하게 현대 의료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김연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식단이라든지 운동 같은 걸 평소에 하는 거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죠. 물론 예방적인 접근이 훨씬 중요하고요. 예. 또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또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 좀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예약하는데 보통 한 달 전에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 나는 분명 오후 3시로 예약을 했는데 3시에 도착을 하면 실제로 의사 선생님 보는 시간 한 4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1시간 이상은 또 대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나 뵙는 시간이 한 3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료진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너무 많이 봅니다. 볼 필요가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외래 바글바글 넘치는 환자들이 다 경증 환자인데 대부분이. 이게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해서 경증. 사실 우리 몸에 생기는 90%의 병들은 다 경증 질환이고 그냥 동네 병원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오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1차 의료기관은 이렇게 거기도 가면 3분 진료 똑같아요. 3분 진료 똑같고 심지어는 이제 실손이냐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1차 진료기관이면 동네 가까이 병원, 있는 의원들, 동네 병원들. 예. 거기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병원으로 가지고 오시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 전달 체계 문제를 꼭 얘기를 하고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에 그래서 봐야 하는 환자만 봐야 하는데 이게 작동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대학병원 왜 그렇게 붐비는 거고 병원이 환자가 너무 적어서 고민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병원이요? 대학병원은 뭐 대부분 환자가 많지만 그 아래급 병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학병원도 본인이 가고자 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상급병원은? 의료사를 써달라고 그러면 그냥 써줘야 합니다. 써달라고 하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써달라고 하면 써줘야 하고 이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당토하는 이유로 의뢰서를 받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중증병원으로 정말 대학병원에 왔는데 네. 이분 검사하다 보면은 뭐 병 여러 개 있잖아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러면 그 병원 다른 과에 몽땅 뿌립니다. 병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과를 대학병원에 과를 4개, 5개 하루 날 잡아서 다 다니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한 과를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면 이거는 동네 병원 다니시라고 그러면 안 가세요 또. 그래서 대학병원은 환자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진료 수가 낮은 문제도 분명히 작동을 하는데 진료 수가가 낮은 게 뭐가 문제냐면 적정 진료 시간을 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것도 지금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동네 병원 갔는데 동네 의원에서 뭐 몇 개 검사해 보더니 이게 좀 대학병원 가보세요라는 말 들으면 일단 철렁 내려왔죠. 아야 이거 좀 나 큰일 났나 보다 하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약간 과잉일 수도 있다. 어떠냐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받는 환자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은 이게 낫지 않는 병이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나을 퇴행성. 리가 없는. 예. 그런데 안 낫는다고 막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면 아유 그냥 큰 병원 가시라고 일 써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3분 진료 네. 이것도 저도 얼마 전에 뭐 대학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3분 넘어서 한 5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의사 선생님이라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되나? 시간을 잡고 있어도 되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3분 진료의 해법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심층 진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환을 15분 보는 진료예요. 어떤 거요? 신환. 새로 오는 환자를 새로 온 환자. 15분 동안 보는 진료예요. 신규 환자를 15분 동안 보는 진료. 네, 심층 진료 시범 사업이 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시범 사업인 게 더 추진을 하실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심층 진료라고 해요. 심층 진료. 예. 근데 이제 저는 희귀난치 질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15분도 부족합니다. 더 봐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숨통이 튀는데 저는 15분 진료 서구 기준이 15분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굳이 대학병원 신환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개원가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재진 환자도 다 이거 15분 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환자분들하고 이 교육의 그 질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상담을 제대로 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1차 의료기관 무너지고 이제 신뢰가 무너지니까 자꾸 대학병원 오시는 거고요. 이제 진료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진찰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은 빼고 미국은 비싸니까 빼고 OECD 유럽 국가들 기본 진찰료요. 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 일반인들 기본 진찰료가 시간당 그 나라의 최저임금의 4배 정도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15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의원과 재진 진찰료가 만 얼마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3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거짓말을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15분 진료 최소한 이것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쩔까. 근데 이제 또 그 공무원들은 걱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진찰료 올려줬는데 또 쓸데없는 검사 많이 하면은 더 왕창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병원의 입장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병원은 이걸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진찰료 좀 올려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의사들은 그냥 이거면 됐다 하는데 병원들은 그 시간에 검사하고 하면은 훨씬 더 이익이 많은데 네. 환자 더 많이 보고 차라리 검사를 많이 하는 거를 더 좋아하겠죠. 좋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병원들의 행태를 좀 잘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병원이 사유재산인데 뭐 들여다보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풀어야 하는데 하여간 저는 심층 진료만이라도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식당이나 병원이나 회전율 높아야 많이 그렇죠. 남으니까. 예. 근데 거기다가 한 식당에 빨리빨리 사람들 한 20분 안에 먹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2시간씩 먹는 이런 심층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엔 도움 되겠지만 식당엔 도움 안 됩니다. 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병원도 그 사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진료 시간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최소한 마지노선은 있어야 하는데 3분, 5분 이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좀, 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한 5분만 대화해줘도 속으로 의사 선생님, 저 선생님 너무 친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예, 오히려 예.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네. 1926님이 청소하면서 듣다가 김연아 교수님 검색 중입니다. 멋진 분이네요. 이쁘시기까지. 예, 책도 사서 보이는 읽어봐야겠어요. 라디오인가요? 네네, 유튜브로도 나갑니다. 네네, 이쁘시기까지 여기서 이제 현우 씨라고 현실 웃음 터지셨고요. 자, 다시 한번 또 고민될 지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환자분 이제 배를 열고 수술하실래요? 아니면 복강경이라고 하네? 이제 구멍만 내서 하는 수술? 혹은 로봇 수술하실래요? 이게 뒤에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로봇 수술을 받으시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병원에서. 그럼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로봇 수술 같은 것도 순 기능이 있는 것 아니야? 좀 비싸지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책에 제가 로봇 수술 적어놨는데 이제 임상은 연구 로봇 수술이 그 비교 대상은 개복이 아니라 예. 복강경 수술입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복강경 수술이요.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를 해야 하는 거죠. 사람 손으로 하는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나은 점이 없습니다. 로봇 수술이. 오, 그래요? 예, 로봇 수술이 임상적으로 나은 점이 없다는 거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로봇 수술이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았는지 이제 그 수가 얘기를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게 로봇 그 복강경 수술 수가가 거의 10년 넘도록 20년 가까이 동결 상태인데 그게 20몇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20몇만 원이면 사실 그 시간에 들어가는 의사, 간호사, 마취과 의사, 회복실 간호사 인건비 내고 나면 빠듯할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결이 돼 있다 보니 병원들에서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말을 옛날부터 해왔고 이제 부족한 거는 뭐 검사를 해서 이거를 좀 메꾼다 뭐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거에 한 30배 40배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로봇 수술이 뭐 몇백만 원 하면 그걸 환자분들이 그걸 비급여니까 자기 돈을 내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이걸 할 수가 없을 터인데 실손보험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실손보험이 들어와서 이거를 커버해 주는 바람에 로봇 수술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복강경 수술보다 이 로봇 수술이 더 낫다는 증거는 없고요. 다만 점점 더 로봇 수술만 하게 되면 의사들도 로봇 수술을 아주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로봇 수술만 결국은 다양한 이유로 하게 되면 복강경 수술을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 이게 시장 대체가 되는 거죠. 이게 시장 경제주의 무서운 점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술 중독 사회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기존 기술보다 뭐 조금 나을 수도 있고 큰 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이게 막 그 효과가 침소봉대가 되는 면이 있어요. 막 기적의 뭐 이래가지고 예. 당연히 가격 폭등이 따르고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 뭐 로봇 수술 말고도 이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데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게. 그래도 병원이 권하는 대로 또 아무래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류마티스 뭐 무릎 뭐 이런 쪽도 뭐 562님 류마티스 환자인데 큰 병원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웃긴데 류마티스 병원은 동네 작은 병원에선 잘 받아주질 않아서 더 힘듭니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당장 걷기가 힘든데 무릎이 아프다. 근데 병원 가서 무슨 주사 맞으면 좋다더라. 누구도 맞았고 뭐 연골세포도 어떻게 재생을 한다더라.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하려면 너무 원색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이시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은 저는 지팡이 짚는 게 최고라고 말씀드리고요. 약도 잘 처방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은 믿지 말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늘어난 수명과 진화 부적응의 문제지 약으로 뚝딱 연골 재생 참 좀 치료가 잘 되는 거라고 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게 무릎 관절 이게 뚝딱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 아니, 뚝딱 하는 방법은 인공관절. 예. 예, 할 때까지 다 하다 도저히 안 되면 인공관절 하시면은 그건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요. 죄송한 말씀인데 김연아 교수님은 약간 좀 소수 의견이신 거죠? 의사분들 중에서. 아,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지 소수는 아닌데 이런 생각,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작죠. 근데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증시나 이제 투자 이쪽을 보면은 신약 개발 기업들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처음에는 항상 뭐든지 비싸지 않습니까? 이 약도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근데 정말로 그 신약이 필요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야, 이게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나라에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고가 항암제가 아주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예. 이 신약 항상 이제 이게 어려운 환자 대 무능한 정부 이거 해줘야 하는데 못 해주는 정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 사자관계입니다. 사실은 기자님이나 저처럼 매달 그냥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서 재정을 유지해주는 일반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제약회사 이거는 네.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죠. 약값을 비싸게 받고 싶어하는 이 사자관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그림을 폭넓게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정말 이 약을 써서 환자분이 완치가 되고 그러면은 비싸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죠. 지금 정말 그 네. 만병통치할 수 네. 있다면 근데 놀랍게도 지금 개발되는 이 고가 신약들 대부분이 환자분 평균 여명을 1년 이상 늘리는 약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서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몇 개월 더 사냐 이게 아니라 그 사시는 기간 동안 삶의 질이 어떠냐 요거까지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따질 질까지. 때, 예,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예, 그렇게까지 따질 때 고가 항암제들의 정말 효능이 어떤지는 아주 심도 깊게 얘기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심지어 뭐 키투르다 같은 약이 뭐 1,000원 들어가고 1억인데 환자분들은 거의 10% 내면은 1,000만 원 내시는데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9천만 원은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냥 해주는.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적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는 세심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공공의료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또 요즘에 화두이기 때문에 응급실 찾다가 길거리에서 사망하시는 분들 안타까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소아과 같은 경우 요즘에 아기 엄마들이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어디 뭐 한정판 매장 찾아가듯이 소아과 열자마자 뛰어가야 되고 이거는 역시나 병원들이 돈 되는 비즈니스만 하기 때문일까요? 그 원인은? 저는 이제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병원 사정을 하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걸 너무 단순하게 해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의사가 적어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중증 외상 응급 중에 응급이죠. 예. 중증 외상 환자가 왔을 때 사망률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서울하고 경기도. 서울하고 경기도도 그럼 네.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질문하신 걸 거 아니에요? 서울이 얼마나 더 많이 사실까요? 경기도보다? 경기도보다 많이 사실 것 같죠? 느낌상으로는 그런데요. 서울 사망률이 2배입니다. 경기도보다. 서울병원으로 왔을 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중증 외상에 생겼을 때 오.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사망하실 확률이 2배입니다. 이게 저도 서울이 굉장히 뭔가 의료 충격적이었는데 시스템은 더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요? 국립의료원 원장님하고 얘기하다 이 얘기 듣고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서울보다 경기도가 의사가 또 2배가 더 많고 예. 그런데 그 많은 병원들 응급실 중환자실 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종 단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응급 중증 외상 환자를 받을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가 오히려 사망률이 낮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암 환자분 이제 좀 이제 말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응급실 오셨는데 여긴 중증 외상이 오셔야 하는 자리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비워놓을 수는 없고. 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야 이 문제를 해법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아과는 저는 답 없다 생각해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지금 소아과 점점 지원을 안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지금 있는 아기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주 급하면은 저는 가정의학과나 아니면 정말 급하면 내과에서라도 이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저 몰라서 그런데 가정의학과나 내과를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서 네. 우리는 소아는 안 봅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만 16세 이하는 소아과에서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 급해지면 그렇게 해법을 푸는 수밖에는 없고요. 이제 큰 병원들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수요가 적어질 때 기피과 위기 문제가 항상 불거지거든요. 예. 흉부외과나 그랬듯이. 그런데 이게 지금 더 문제를 나쁘게 하는 게 모든 게 병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 한 군데에서 흉부외과 수요는 적은데 이 인력을 다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한 사람만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못 견디고 나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창조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병원을 의사가 돌면서 이거 할 수 있게 규모 경제를 조금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 병원에만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뭐 흉부외과 의사 A가 B, C, D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조금 좀 숨통이 트일 수는 있는데 이것도 법도 고쳐야 하고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아과도 이 한 병원에서 모두 이거를 다 인력이 다 하기에는 지금 이 규모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라 어렵고요. 저는 이제 그 돈 안 된다 이 얘기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위험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불신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정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다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의료진이 책임을 묻는데, 근데 이제 그 외국 의사분들하고 얘기할 때 다들 이게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도 미국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 병원에서 소송 나면 의사가 형사 소송 갈 수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민사도 아니고 형사. 근데 형사 소송만 가는 게 아니라 기소가 될 확률이 뭐 일본이나 다른 뭐 영국이나 이런 국가보다 뭐 200배가 더 높다고 그러나요? 이런 정말 척박하고 위험한 이런 환경에서 필수 의료를 계속 할 수가 있나?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네요. 저희가 한 복잡합니다. 40분 마련을 했는데 40분 안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금 더 현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그 의사 수 늘린다고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김연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현명한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나라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은 아니라는 걸 아마 다 아셨을 것 같고요. 농담하는 말이 있는데 서울의대만 1,000명 늘려봐. 네. 지금 환자 없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환자 없어서 고민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이미 이렇게 돼 있고 뭐 한 가지 그 교조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사가 그 OECD 국가보다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많이 늘려서 이제 월급을 깎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목적은 달성하실 수는 있는데 그 OECD 통계라고 가지고 오시는 그것도 잘못된 통계인데 그것도 여기서 얘기할 지금 시간은 안 되고요. 아니 그 OECD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제일 많은데 의사 수는 뭐 가장 적다 이거 아닙니까? 병상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그 문제는 제가 너무 교조적으로 접근하셔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장 문제는 불신 아닙니까? 지금 불신되고 좋은 의사를 찾기가 어려운 좋은 의사가 있는데도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병원 가면 괜히 덤터기 쓸 것 같고 개인 부담금 많아지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또 불신도 그렇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돈 되는 과로 또 몰리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 공공의료를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들은 내가 믿고서 진짜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들은 성과급 진료 수입하고 연동되는 성과급 이런 거 시달리지 않고 소신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한 30%만 만들어 주시면은 의사들 거기 많이 지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일이 너무 많으면 의사를 더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의 깊은 문제를 그냥 놔두고 뭐 의사를 1,000명, 10,000명 늘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희귀난치 질환 진단하고 이제 치료하려고 2번째 오신 다음에 나 어느 병원 예약됐으니까 의뢰서 써주세요. 써드려야 해요. 예, 대학병원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러거든요. 이런 걸 못 잡으면 그럼 그분은 이제 그 병원에 가면 바글바글 하니까 의사가 왜 이렇게 이렇게 화를 내시겠죠. 지금 이런 문제들
그 과외 의료 쇼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다 이게 해결을 하고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게 돈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재정 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하는 문제고 의사를 뭐 1,000명을 만들건 10,000명을 만들건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놔두면 만족도는 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게 어떤 성과나 수익을 신경 쓰지 않고 진료만 할 수 있는 의사 한 30%만 확보가 되면 네. 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그런 쪽은 오히려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밸런스가 맞아야죠. 공적과 사적. OECD 국가들은 공무원 신분인 의사들이 한 30% 정도 되는 데 있는데 이제 오해하시지 말 거는 공적. 우리는 워낙 공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공공의료원도 다 독립체산제 해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다 돈 망하죠. 벌어야 해요. 그러다 예. 망하죠. 그런데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그냥 메시지 하나만 좀 압축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서 꼭 하고 싶었던 벌써 말씀.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벌써 40분 흘렀습니다. 너무 건강에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 보고 의료제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어렵고 복잡하고 알고 싶지 않은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귀를 열어두시고 이제 폭넓게 토의를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촌철살인 멘트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연아 교수, 최근에 의료 비즈니스 시대라는 책을 또 쓰시는 김현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도 잠시 다녀옵니다. 축산 농가에서 럼피스킨 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안에 럼피스킨 백신 400만 도 분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과도한 중독성 등의 이유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5023 쓰시는 청취자분은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은 그 폐업할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럼요. 네. 원금 손실 없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업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퇴직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들은. 그래서 사장님들을 위한 퇴직금이다. 그러니까 폐업할 때 받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도 복리로 쌓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소득세나 뭐 퇴직소득세 그 정도만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란우산 공제를 받을 때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폐업하거나 아니면 사망 시에나 법인 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퇴임을 할 때나 그리고 10년 이상 납입을 하면 폐업을 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노령으로 인해서 이 공제금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금 홈페이지에 안내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1666-9988 1666-9988로 전화해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8836번님은 식품업체들은 위생점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정말 식품위생관리 당연히 정말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엘리베이터,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식품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철마다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해놓은 위생점검 원칙이 있어요. 바로 식품안전관리지침이고요. 그래서 뭐 음식점이나 뭐 배달업체, 또 무인 식품 매장, 또 조립판매 음식점 위생점검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합니다. 그럼 뭐 시기별로 뭐 성수기 식품 위생점검하고 또 봄, 가을에 또 신학기에 또 행락철에 휴가철, 김장철에 이렇게 위생 취약시설 선정해서 위생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부분 위생점검은 뭐 구청 위생과 뭐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나오게 되죠. 네. 다음 질문은요. 1774번님은 중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면 두부도 중국산이라는데 맞나요? 이렇게 문자 와, 보내셨는데요. 이거 헷갈리네요. 저도 좀 헷갈려서 어제 물어봤습니다. 사실 원산지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원산지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부를 만든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부, 괄호하고 콩은 중국산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중국산 콩으로 국내에서 가공 제조한 두부는요. 중국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는 보통 이 물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산 콩을 원료로 해서 두부를 만들고 이 두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요. 이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하. 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대 속이지 말아야겠죠. 두부, 네. 괄호 열고 콩, 중국산 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2917번님은 회사 계열사를 늘리면 장점 그리고 단점은 뭔가요? 일단 회사의 계열사가 많아진다는 건 사업이 확장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이른바 사업 다각화라고도 하는데 또 여러 사업에 다양하게 진출을 하면서 하나의 산업이 좀 어려워졌을 때 다른 산업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게 인사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인사 적체가 됐을 때 임원들을 이 자회사로 또 내려보낼 수 있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우스갯소리로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증여 자손들에게 또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이걸 악용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죠. 또 반대로 계열사가 많아지면 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렇게 편법을 통해서 공정 경쟁을 좀 해칠 염려도 있고 사업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 다각화가 사업 다악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 4281번님은 열차 배상 지원액이 120억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 지하철 시간 연착되면은 배상 받을 수 있나요?라고 보내셨는데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요. 그 지하철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럼 지하철역에서 1회권, 이 교통카드는 1회권 기본 운임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 해당 제가 막차를 많이 못 탔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는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면은 5,000원, 1시간 이상이면은 10,000원 추가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보상이 거는 되는군요. 네, 천재지변, 뭐 폭우나 호구, 또 호우. 호우, 뭐 예. 지진 같은 이런 천재지변은요, 그때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아, 호구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호우. 호우, 예. 호구는 보상 못 받는다가 아니라 호우 때는 네. 천재지변 때는 보상 못 받는다. 호우, 곽지인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9시 5분에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